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힘내서 동아시아사 수업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최대한 쌤도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조금만 복습해 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는 중국의 위진 남북조 시대의 국내 상황과 그리고 그 주변국들의 상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로 조공 책봉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조공 책봉 관계가 원래 주나라 때는 국내 질서, 국내의 변방, 지방을 다스리기 위한 국내 질서에서 한 무제의 영토가 확장되면서 주변국들 간의 외교 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고, 이 한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각국에서 조공 책봉 관계를 서로 다원적으로 맺으면서 어떤 외교 관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아시아 세계의 확립이라고 해서 각국에서 이 위진 남북조 시대가 이제 종결이 되고 수와 당의 통일이 되면서, 자, 그리고 각 지역에서 중국 지역, 우리나라 지역, 그리고 일본 지역,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의 통일 왕조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는 중국의 당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세계라고 하는 당 중심의 국제 질서가 확립이 되는데, 그 질서에 대해서 빨리 배워보도록 합시다. 먼저 동아시아 세계 확립에서 먼저 해야 될 거는 이제 위진 남북조 시대가 끝나고 이제 수당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을 해야겠죠. 자, 7세기 동아시아의 국제 전쟁에 대해서 정립해 나가는 과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먼저 여수 여당 전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마음이 급해서 선생님 글씨가 좀 너무 그렇네요. 자, 여수 여당 전쟁. 여수 고려와 수나라와의 전쟁. 여당 고구려와 수나라와의 전쟁. 여당 고구려와 당나라와의 전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시기는 6세기 말입니다. 6세기 말. 먼저 수나라는 위진 남북조 시대를 통일을 하고 이제 주변을 정리하기 위해서 중국 주변에 수나라 중심의 국제 질서를 막 강요하는 상황에서 고구려는 이를 거부를 하죠. 그래서 수와 국경을 접하던 아까 말했던 고구려가 있었고, 동쪽에는 수나라 입장에서는, 그리고 수나라는 당시 북쪽에는 대제국을 건설하고 있던 중이었던 돌궐 민족, 유목 민족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돌궐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강했으면 앞에 북주 시기에 돌궐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조공을 바쳤다고 할 정도로 돌궐이 엄청나게 강력했죠. 자, 수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돌궐의 위험이 잔존해 있는 상황에서 동쪽의 고구려도 강맹해 있는 상황이죠. 자, 이 두 세력이 만약 연계를 한다면 수나라는 입지가 점점 좁아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죠. 수나라는 이런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이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고구려를 공격하게 됩니다. 수의 공격 고구려. 그래서 고구려 전쟁 과정에 대해서는 선생님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당시 수문제, 양제, 수나라의 임금이 둘밖에 없었거든요. 수문제, 양제는 대운하라고 해서 중국의 북쪽의 황하강과 남쪽에 있는 창장강을 연결해서 전쟁 물자도 이동을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전진 기지로서 요동 지역을 공격을 하기 위해서 요하강 유역에 엄청나게 많은 병력들을 집중시켜 놓았죠. 그러면서 수는 고구려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을지문덕 장군이 수의 공격을 살수에서 막아내는 등의 수의 공격을 고구려는 막아나게 되죠. 이런 연이은 수의 고구려 침공이 실패를 하게 되면서 수는 국력을 모두 소진하게 되고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후 등장한 당도 이 고구려를 위험 요인으로 생각하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당의 공격, 똑같이 고구려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당의 공격도 고구려는 막아내게 되죠. 우리 영화 보면 안시성이었죠. 우리 영화 안시성에도 잘 나와 있는데 당이
공격을 하는 것을 뭐 양만춘 장군이나 이런 장군들의 노력으로 막아내게 되죠. 자, 고구려는 이런 중국의 통일왕조였던 수와 당의 공격을 연이어서 막아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당나라의 공격, 수나라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만주와 한반도를 이렇게 지켜냈으나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런 수당의 연이은 침공으로 인해서 외침으로 인해서 국력이 쇠퇴하게 되고 그리고 고구려 내부에서도 왕위를 이을 그런 왕위 계승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귀족 간에 서로 자신의 손자가 왕위에 올라야 된다는 이런 내우외환의 상황에 고구려가 맞아들이게 되죠. 내우외환 안으로도 걱정이 있고 밖으로도 위기가 있는 이런 고구려의 내우외환의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수여당전쟁 결국에 최후의 승자 누구? 고구려가 되지만 고구려도 여러 원투펀치 맞으면서 쇠약해져 갔다. 여기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여수여당전쟁에 이어서 만주 한반도 지역의 이 삼국시대의 최후의 승자 누구였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을 하게 되죠. 이 과정을 짧게 우리 한국사 시간에 배웠지만 짧게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 자 주로 역할을 했던 김춘추의 노력으로 인해서 나당연합군이 결성되게 됩니다. 신라 입장에서도 북쪽에 있는 고구려와 그리고 왼쪽에 있는 위치적으로 따지면 서쪽에 있는 백제가 엄청나게 굵직거리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바다 건너 당과 직접 교류를 통해서 연합군을 요청을 하게 되고 김춘추가 직접 가죠. 당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의 공격이 일단은 실패를 해요. 자기들만으로는 고구려를 무찌를 수 없다고 판단한 당나라도 신라의 연합 제의를 받아들이면서 나당연합군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나당연합군은 당시에 고구려 그리고 아래에 있던 백제 그리고 아래에 있던 외나라 돌궐과 경쟁을 하게 되죠. 연합군을 결성을 할 때 자 약속을 하게 되죠. 너희들 한강 대동 이남은 너희들이 가져라.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차지하겠다. 그런 약속을 한 상황에서 이런 나당연합군이 결성을 맺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660년 영화 황산벌 전투 봤죠? 당시 백제 마지막 왕 의자왕 때 나당연합군은 백제의 황산벌을 공격을 하게 되고 계백장군의 삼천결사대가 그를 막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660년 백제가 멸망을 하게 되죠. 백제 멸망,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백제군이 멸망을 하게 되고 자 이후에 668년이죠. 668년에 이 나당연합군은 고구려를 침공을 하게 됩니다. 당시 연개성문의 아들들을 아들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막아내지 못하고 평양성 전투, 영화 평양성에서 나오듯이 평양성,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을 지키지 못하고 고구려도 멸망을 하고 마는데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중요했던 동아시아사에서 중요한 전투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663년에 백강 전투가 중간에 꼭 있습니다. 백강 전투, 일본 사료에는 백촌강 전투라고 나와 있는데 똑같은 전투예요. 자, 백강 전투가 뭐냐?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 백제를 부흥하기 위해서 백제의 왕자가 지금 백제 부흥군을 결성을 하고 그리고 백제는 이미 이전에 외하고 교류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했죠. 그래서 백제 왕이었던 뭐 부여풍 이런 애들이 일본에 있기도 했는데 이런 백제 부흥군과 일본이 백제를 도와서 백제 부흥군과 왜군이 나당연합군과 전투를 벌인 건 그거 전투를 백강 전투라고 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백강 전투에서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신라가 이기겠죠. 나당연합군이 승리를 하면서 백제 부흥군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백강 전투를 통해서 이 당시는 이 한반도 만주 지역에 있었던 국내 전쟁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역에 펼치는 이 동아시아 국제전이었다는 성격을 알 수 있겠죠. 나당연합군, 신라와 당이 연합을 한 나당연합군과 그리고 백제와 외 이런 군대가 합쳐서 벌였던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백강 전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고구려를 침공을 하고 백제와 고구려를 침공을 하고 이전에 약속했듯이 신라의 대동 이남을 대동강 이남 평양 지역에 있는 대동강 이남을 너희들이 갖고 신라가 갖고 북쪽을 당이 가지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당이 조금씩 이 한반도와 만주를 차지하기 위해서 침략 야욕을 부리기 시작을 하죠. 당에 우리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침략 야욕을 보이는데 자, 당은 당시에 자신의 점령지에 도호부라고 하는 지역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군사를 보내고 그리고 지방간을 통해서 통치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고구려 지역에 안동 도호부라는 지역을 설치하고 신라 지역에 계림 도부보다 낮은 지역을 도독부라고 하는데 도독부 그리고 백제 지역에 뭐 오군 도독부 막 이런 자신들의 지방 행정구역을 우리 한반도 만주 지역에 설치를 하기 시작해요. 이때 신라는 당이 만주 한반도를 침략하겠구나라고 하는 당의 침략 여획을 알게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나당이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나당 전쟁이고 우리 1학년 때 한국사 시간에서 배웠듯이 매소성 기벌포 전투에서 당나라 군에게 승리를 하게 되면서 신라가 676년에 삼국을 통일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삼국의 통일 과정, 동아시아사적 관점에서 삼국의 통일 과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배울 주제, 이 동아시아, 7세기의 동아시아 국제전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각지의 통일 왕조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중국의 당나라, 그리고 만주 한반도 지역에, 이제 만주는 뺏기게 되고, 한반도 지역에 어디? 신라,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통일 왕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이거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나당역 결성하고 백제 멸망하고 그리고 백제 부흥군하고 일본군이 합세한 백강 전투 치르고 이것도 실패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 침공을 당하고 평양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당의 침략의 야욕을 부리기 시작하고 이런 거 설치하면서 나당 전쟁 결과 신라군의 승리로 삼국의 통일이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졌던 그런 순서들이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순서들 유의해서 외울 수 있도록 합시다. 자, 7세기 국제전쟁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는 지우고 오늘 배울 부분이 이제 각 지역의 통일 국가가 성립되는 그 상황까지만 배워보도록 합시다. 오늘 크게 2개 주제만 하면 되니까. 자, 7세기 국제전쟁은 배웠고 이제는 각 지역의 통일국가의 성립 봅시다. 지역 통일국가의 성립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먼저 어느 지역? 중국 지역을 봅시다. 중국은 이미 앞에 있었던 수나라부터 좀 보도록 합시다. 수나라 같은 경우에는 왕이 수문제, 양견, 수문제 1대왕, 2대왕, 수양제 이 두 임금밖에 없는데 자 먼저 수 1대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남북조를 통일을 시켰죠. 남북조 당시 동이서위 북제 북주 이 북위의 왕조 그리고 송제 양진으로 이루어지는 진나라까지 멸망을 시키면서 북제 북주 진을 멸망을 시키고 수를 건국하게 되면서 남북조의 통일이 수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남북조 통일 이후에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금제도, 군사제도 이런 것들을 각가의 제도를 정비를 하게 되는데 이미 북위에 있었던 균전제 백성들에게 토지를 균등하게 나누어주는 균전제를 실시를 하고 그런 다음에 토지를 나누어줬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에 마땅하게 군대에 충성을 다해라 라고 하는 부병제 토지 지급자한 사람들 국가의 부병으로 근무해 병사로 근무해 라고 하는 군사제도까지 실시를 하게 됩니다. 군역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관리를 그 전까지는 뭐 추천을 해주거나 귀족 가문에서 추천한 사람들 쓰거나 서로 아름아름으로 했던 걸 이제는
과거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수문제 때, 수나라 때. 자, 수문제는 여기까지만 하고, 자, 그 다음 왕을 이르는 양제 때 본격적으로 고구려를 침공하게 되는데, 그를 위해서 대운하를 건설을 하게 되죠. 대운하. 자, 대운하가 뭐냐? 자, 중국의 북쪽에 흐르는 이 황허강 유역, 그리고 중국의 크게 두 동분을 하면 남쪽에 흐르는 이 창장강. 자, 이 강은 중국을, 자, 그 당시까지만 해도 강을 건너는 기술이나 유통기술, 교통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을 건너기가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유역의 문화와 이 유역의 문화가 엄청나게 달랐고, 물자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강을 삥 돌아가거나 아니면 강을 타고 바다를 타고, 강이죠. 강을 타고 물자를 이동시킬 수밖에 없었고, 남북의 교류가 거의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큰 강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자, 이제 수나라는 물류의 교통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 있던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서, 여기 전쟁 물자를 동원하기 위해서는 이 남북 간의 교통을 엄청나게 원활하게 해야겠죠. 남쪽에서 풍부하게 생산되는 쌀을 군량미로서 동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황허강과 이게 있는 창장강을 연결할 수 있는 이거를 운하라고 하는데, 이 운하를 건설하는 사람이 바로 이 수양제입니다. 자, 뭐 통제거, 광통거 해라고 해서 거가 운하를 말하는 건데, 이런 여러 운하를 건설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대규모 토목공사와, 그리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죠. 수나라는 고구려 침공에 실패한데 성공한다? 실패한다. 그로 인해서 너무 국력을 소진한 나머지 수나라는 양제 때 멸망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수나라 양제의 이 대운하 건설은 전쟁 준비도 하고 남북 물자 교류를 꽤 했다는 점에서 나중에 나오는 유통에서, 이 운하는 지금 당시에는 수나라 때는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엄청나게 유통이나 이런 교통 이런 거에 엄청나게 빛을 발하면서 엄청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수나라는 여기까지만 하면은 금방 멸망하니까 마무리 짓고, 중국의 생애로운 통일왕조 당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이건 중국 마찬가지니까 여기는 당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당 같은 경우에는 흔들렸죠. 미안해요. 주먹으로 쳐버렸다. 미안해요. 자, 당은 당 고조 2연에 의해서 설립이 되는데, 당 고조 때는 당연히 창업을 했죠. 창업을 하고 각가지 국가 기틀을 마련했죠. 이런 제도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각종 국가의 기반을 닦는. 자, 당 고조 때는 이렇게 정비를 한 다음에, 이후에 당 태종 이세민, 당 고조의 아들이었어요. 셋째 아들. 이 이세민에 의해서 당이 엄청난 세계 국가로 확대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치세를 했냐, 태평선대가 이루어졌나, 그를 상징하는 말이 당태종 때 연호를 써서, 연도에 붙이는 이름인 연호를 써서 정관의 치라고 할 정도로 엄청 태평성세를 이루었다, 정치를 잘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때 각가지 국가 제도가 정비가 되죠. 자, 이런 태종 때, 당태종 이세민 때 정권의 치라고 불리는 태평성대가 이루어졌고, 이때 국가 제도가 많이 정비가 되는데, 이런 안정된 정치를 이제 바탕으로 통일국가로서 이제 더 이상 난립하는 시기가 아니죠. 당이라고 하는 안정된 통일 국가가 중국에 자리 잡게 되면서, 이런 안정된 정치를 바탕으로 경제도 많이 발전하고 인구도 급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정치를 잘 이뤄가고 있었는데, 이후에 8세기 후반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자, 8세기 후반에 당시에 당은 지방을 어떻게 다스렸냐면, 당은 지방에 번진이라고 하는, 이게 당 조정이 있으면, 중앙 조정이 있으면 각 지방은
번진 지방에 군사적인 기지를 두고 여기에 절도사라는 관직을 파견을 보내서 이를 통치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지방의 군세권, 조세권 이런 거 싹 다 절도사가 가지고 있어요. 절도사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 절도사들이 지방에서 가지고 있는 군사권, 경제권들을 바탕으로 중앙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알록산이라고 하는 절도사와 사사명이라고 하는 절도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안, 사의 난이라고 해요. 안사의 난, 알록산, 사사명의 난 따로따로 일어나는데 그걸 합쳐서 다 둘 다 절도사 출신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경제권과 독립적인 경제권과 군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절도사 알록산, 사사명이 일으킨 난이 발생을 하고 이를 진압하는데 엄청나게 힘을 많이 들이죠. 자, 그렇지만 절도사는 여전히 힘을 잃지 않고 각 지역의 안사의 난 이후에 각 지방의 절도사들이 지방 세력화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즉슨 중앙 조정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의 5대 10국이라고 하는 또 15나라들의 난립하는 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당에서는 선생님이 짧게 당은 설명을 했지만 일단 당대에는 안정된 정치를 바탕으로 경제와 인구가 많이 발전을 하고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팽창을 하던 시기였다. 그리고 주변 국가의 통일 국가로서 동아시아 세계가 확립되던 시기다. 당을 중심으로 한 외교 관계가 확립되는 시기가 당이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자, 당나라 때 지역 국가 통일이 이루어졌다. 중국 때 여기까지 배웠어요. 이제는 한반도하고 일본만 하면 돼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만 할 건데, 자, 여기까지 좀 지울게요. 선생님 밑에 적어야 되니까. 안사의 난 이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고, 이후에 다시 5대 10국의 혼란기가 다시 들어온다. 선생님 나중에 또 한 번 더 크게 정리를 해줄게요. 중국사를 중심으로 봐야 되니까. 자, 결국에는 위진 남북조가 있다면 이거를 수와 당에 의해서 통일을 하고 이후에 5대 10국의 혼란기가 들어선 다음에 이 중에서 송나라가 통일을 하게 되는 거죠. 수당 5대 10국 송으로까지 이어지는. 자, 5대 10국 별로 안 좋아하고 수당에서 송으로 이어졌다까지만 생각하면 돼요. 자, 어쨌든 당나라까지 했었고 이제 우리 한반도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한반도. 자, 어디? 한반도 지역은 당시 남북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성립이 되죠. 남북국 시대. 북쪽에는 누구? 발해가 있죠. 만주 지역에 발해 같은 경우에는 698년에 고구려 유민들하고 그 지역에 있던 유목민이었던 말갈족하고 결합을 해서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이 되게 됩니다. 대조영이 동모선에서 건국을 했다. 698년에 이거는 한국사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지 않을게요.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 남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배웠었듯이 신라가 당군을 축출한 이후에 676년에 통일을 하게 되죠. 676년. 발해 같은 경우에는 698년에 통일을 하게 됩니다. 건국이 되게 됩니다.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통일신라, 이전에는 통일신라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신문왕을 거치면서 이렇게 중앙 집권을 강화해 나가고 안정기에 접어들다가 이후에 또 신라는 골품제가 엄청 센 나라였죠. 뼈다귀에 따라서 성스러운 뼈다귀, 진짜 뼈다귀 이런 골품제에 따라서 관직도 정해져 있고 생활도 정해져 있고 진골은 이 정도 집에서 살 수 있고 이 정도 마차를 탈 수 있고 이런 생활과 정치를 모두 규정했던 골품제 사회 하에서 8세기 말에 귀족들, 진골들 간의 갈등이 벌어집니다. 진골들 간의 왕위, 계승,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국내로 엄청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고 결국에는 각지에 있던 독자적인 경제권과 군사권을 가지고 있던 호족들이 있었죠. 궁예, 견원,
왕건 이런 호족들이 난립을 하는 후삼국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거는 한국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표현을 했어요. 당시에 당나라가 차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었냐까지만 하니까. 자, 한반도는 여기까지 북쪽에 발해, 남쪽에 신라가 있었던 남북국 시대가 전개되던 상황이었고, 이 신라 같은 경우에는 안정기가 이어지다가 어떻게? 호족들이 각지에 있던 홀족들이 이제는 자신의 정권을 자신들이 중앙의 정권을 넘보는 후삼국 시대가 정립을 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만 알면 될 겁니다. 중국 했었고 한반도 했었고 마지막으로 오늘 일본까지만 할게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시 지금 야마토 정권 상황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야마토 지역의 호족들이 연합을 해서 세웠던 야마토 정권 상황입니다. 자, 이 야마토 정권기에 당시 스이코 여왕이 있었어요. 스이코 여왕의 아들이었던 쇼토크, 이거 빨간색이 중요해요. 쇼토쿠 태자가 있었는데 이 쇼토쿠 태자가 개혁을 실시를 합니다. 무슨 방면으로? 중앙 집권적인 방법으로. 이제는 우리는 소국의 연합 정권이 아니라 하나의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임을 표방하기 위해서 정책을 피는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했냐? 백제의 문물을 수용을 통해서 헌법, 그리고 헌법이 율령이겠죠. 율령, 유교 이런 거 받아들여서 수용을 한 다음에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제도를 마련하게 되죠. 그래서 17조 헌법이라고 하는 율령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12개 관위제라고 하는 관직 체계도 만들고, 율령 규칙에 따라서, 법 규칙에 따라서. 율령이 뭔지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알려줄게요. 어쨌든 이런 통치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죠. 중앙 집권적 유교 국가의 모습을 이제부터 갖추게 됩니다. 일본도 이제는 더 이상 소국들의 연합 정권이 아닌, 호족들의 연합 정권이 아닌 강력한 유교를 바탕으로 한 중앙 집권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죠. 그리고 이런 유교적 중앙 집권 국가로 가기 위해 그 당시 선진국이었던 당에 이런 유교를 바탕으로 한 율령 이런 거 보고 배워와라 라고 하면서 견당사, 볼견자, 당자, 당나라에 보내서 당나라를 보고 와라 라고 하는 유학을 보내게 되죠. 견당사. 자, 이렇게 쇼토쿠 태자가 있을 때는 이런 중앙 집권적 국가로 만들기 위한 개혁이 잘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문제죠. 이 태자가 죽고 나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당시에 외척지만이었던 소가시라고 하는 가문이 있었는데, 소가 가문이 있었는데, 이 소가시 가문이 쇼토쿠 태자가 죽고 나서 집권을 하게 되면서 이거를 다시 개혁 기준으로 돌리려고 해요. 왜요? 이 쇼토쿠 태자가 하려고 개혁은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국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소가시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자기 귀족들이 정치에 계속 참여하고 귀족들이 힘이 센 걸 원하지, 왕이 힘이 센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소가시가 정권을 잡고 이 쇼토쿠 태자 이전으로 개혁을 돌리려고 하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전에 쇼토쿠 태자 개혁 때 이에 참여했던 당에 유학을 갔었던 견당사 세력들이 이 소가시를 축출을 하고 자신들이 정권을 차지한 다음에 당에 자기가 보고 왔던 당나라의 법인 율령을 받아들여서 개혁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다이카 개신이라고 합니다. 다이카 개신, 이거 중요합니다. 연도가 중요한데 645년인데 645년에 다이카 개신을 해서 중앙 집권적 율령 국가로 나아가게 되는데, 중앙 집권적 율령 국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제도였던 이런 균전제, 부병제, 과거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이제는 일본식으로 받아들여서 균전제, 토지를 나누어 준다고 했었죠. 일본식의
공민제 이런 걸 실시를 하게 되고 뭐 반전수수법 몰라도 되는데 그냥 참고만 해도요. 어쨌든 이런 율령식의 공지공민제 뭐 땅이나 백성들을 국가의 소속으로 해서 땅도 모두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그런 거 이제 세금제도 반전수수법은 세금제도인데 뭐 생산량의 절반은 국가로 바치게 하는 이런 제도들도 이제 마련을 하게 됩니다. 다이카 개신 때. 자, 이런 게 다이카 개신이 지난 후에 8세기 초에 8세기 이건 7세기 중순이죠. 8세기 초에 수도를 옮기게 되죠. 어디로? 나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서 이제는 나라 시대가 전개를 하게 됩니다. 나라 시대. 이때까지는 야마토 정권 시기였다면 8세기 초에는 나라 시대라고 불리게 됩니다. 나라. 이제는 정식으로 중앙 집권적 국가로 중앙집권으로 변모를 해서 일본이라고 하는 정식 나라 국호도 쓰고 자 수도도 아까 나라 지역에 헤이조쿄라고 하는 수도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과 당나라와 율령이 발달한 이제 신라로 이제 어떻게 율령을 더 보고 배울지 보내는 신라사, 사절단 이런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알겠죠? 자, 야마토 정권기에 뭐 쇼토쿠 대제의 개혁이 있었고 다이카 개신으로서 중앙집권적 율령 국가로 변모하려고 준비를 했었고 이제 나라 시대에 들어서 이제 중앙집권적 국가로서 완전하게 자리를 잡게 되죠. 자, 지금 자리가 없는데 좀 지울게요. 하나만 하면 돼. 이제 나라 시대에서 하나만 하면 되는데 이제 수도를 다시 한 번 더 옮기게 됩니다. 자, 이제 8세기 말에 나라 시대가 곧 끝나고 말고 나라를 옮기게 되면서 어디로? 헤이안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서 이 시대를 헤이안 시대라고 합니다. 헤이안 시대. 수도를 헤이안 지역에 헤이안쿄가 서울 경자 쓴 거거든요. 그래서 수도를 헤이안 지역의 수도라고 해서 헤이안쿄를 건설을 하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 신라에 가서 더 율령 배울 필요 없다. 우리는 율령국가로 완성되었다. 그리고 당시는 신라가 왕위 계승 분쟁으로 왕위를 잇기 위해서 진골 귀족들 간에 엄청나게 다투던 시대였고 당나라도 엄청 각 지역에서 절도사들이 세력을 키우면서 혼란스러운 시대였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에게 율령 이런 거 배울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견당사, 견신라사 이런 거 싹 다 폐지시켜버리고 이제는 우리만의 독창적인 우리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면서 헤이안 시대에 새로운 문화, 국풍문화 나라 우리 일본 고유의 문화, 우리나라의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겠다라는 국풍문화가 헤이안 시대에 발전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는 앞에 동아시아 세계에 확립되는 과정에서 7세기에 동아시아 국제전쟁, 여수전쟁, 여당전쟁, 그리고 한반도 내에서 있었던, 만주와 한반도 내에서 있었던, 너당연합군이 결성, 백제가 멸망을 하고, 고구려가 멸망을 하게 됐고, 백천광 전투가 이루어지고, 나당전쟁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 먼저 배웠었고, 그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제는 지역을 동일한 국가가 성립하죠. 중국에서는 수나라, 당나라, 한반도에서는 신라, 남북국 시대, 북쪽에 발해, 남쪽에 신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야마토 정권 이후에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까지. 알겠죠? 각 지역을 통일한 통일국가의 성립. 자, 모두들 수고 많았어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자, 아까는 위진 남북조 시대에 각각의 다원적인 외교, 각국들 간의 다원적인 외교 관계를 배웠다면, 이제는 지역 통일 국가가 성립하고 중국의 강력한 당이라고 하는 통일 왕조가 등장한 상황에서 어떻게 외교 관계가 변화하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중심으로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당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세계는 문화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그 시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모두들 엄청 수고 많았어요. 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모두들 감사합니다.